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얼마 전 인생의 큰 고비를 한번 넘겼습니다. 제가 위암 1기라 수술은 하게 된 것도 있지만 남편 놈이 그런 저를 두고 바람을 피웠으니까요. 남편 놈은 그런 제가 말기암 환자인 줄 알고 제가 죽고 난 뒤 받게 될 보험금 생각에 아주 신이 나 있더라고요. 아마도 그 돈으로 상간녀와 신나게 호의호식할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남편놈 생각이고 전 그런 남편을 아주 제대로 혼쭐을 내주며 이혼을 하게 되었죠. 아직도 남편놈이 저와 이혼하지 않겠다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고불고 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께 저를 배신한 남편을 어떻게 혼내줬는지 이야기 드리려 합니다. 남편이 바람 피운다는 사실을 저에게 들킨 것은 아주 우연한 계기에서였습니다. 그날은 평일 오후로 딸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오기 전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죠. 그런데 자기 남편이 휴가라며 워터파크로 가족들이랑 놀러간 친구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던 겁니다. 자기야, 큰일 났어, 큰일. 준영이 엄마 갑자기 전화해서 큰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그게 자기 남편이 바람난 것 같아. 자기 남편이 지금 어디 있는 줄 알아? 어디 있긴. 오늘 일 때문에 지방으로 1박 2일로 출장 갔는데. 출장은 무슨 출장? 지금 여기 워터파크에서 지보다 10살이나 어려 보이는 젊은 것이랑 물놀이하고 있구만. 아주 따잡아봐라 하면서 업고 뛰고 장난도 아니야. 우리 남편 자기 남편 보더니 충격받아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아, 그런 사람일 줄 몰랐는데 실망이라고. 자기 가족들은 내팽개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가족 사진 찍는 척 몰래 사진 찍어서 보내줄 테니까. 저 썩을 놈이 지금 젊은 건 힘에 추러스 나와주고 있다. 그러면서 친구가 보내준 사진은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남편놈과 팔짱 끼고 있는 상간녀 사진에 그동켜 안고 있는 모습, 그리고 친구 말대로 서로 입에 음식을 넣어주는 사진 등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친구가 보내준 사진을 보며 남편을 향한 배신감으로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린 건 딸아이 하원 시간이 다 되어서였죠. 전 눈이 퉁퉁 부은 얼굴로 딸아이를 데리러 갔고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런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란 눈치였습니다. 딸아이도 제 모습에 심상치 않음을 느낀 것인지 제 걱정을 하며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밤 잠을 자지 않고 나를 세우면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곤 남편놈과 이혼하기로 마음 먹었죠. 저 자식까지 내팽개치고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난 남편놈을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굳이 저런 인간과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런 인간을 아빠라고 같이 살게 하는 것도 저로서는 절대 용납이 안 되었고요. 그래서 전 남편과의 이혼도 이혼이지만 어떻게 하면 제대로 복수를 해줄까 그 고민이 되었어요. 이대로 그냥 이혼만 해준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요. 물론 이혼 소송을 하며 남편놈과 상간녀에게 당연히 위자료를 받아낼 생각이었지만요. 하지만 일단 남편과 이혼하기 위해선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전 남편이 외도를 한다는 증거를 제대로 모을 때까지 남편이 바람 피운다는 것을 모르는 척 하기로 했죠. 그러자 저에게 바람 피운 사실을 들켰다는 걸 모르는 남편놈은 다음날 거의 늦은 저녁이 돼서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피곤한 척 연기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신 왔어? 출장 다녀오느라 피곤하지? 장거리로 다녀와서 그런지 오늘따라 유독 더 힘드네. 여보, 미안한데 나 저녁 생각 없어서 씻고 먼저 잘게. 알겠어. 피곤할 텐데 어서 쉬어. 내일 또 출근하려면 당신 힘들겠다. 저는 그날 밤
딸아이의 저녁을 챙기고 씻기고 재운 뒤 남편이 잠이는 걸 확인한 후 남편이 늘 차를 세워둔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블랙박스를 확인했죠. 그랬더니 거기에는 남편이 상간녀랑 핸드폰으로 통화했던 내용이랑 상간녀와 만나 차를 타고 데이트했던 장소며 나눴던 대화 내용들이 전부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에 다녀온 워터파크도 포함해서요. 그런데 남편이 상간녀와 하는 대화 내용 중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 놈이 상간녀와 재혼하기 위해 저와 이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되면 위자료 청구 소송이랑 복잡해질 것을 미리 대비해 그 전에 이혼할 생각인 것 같았죠. 만약 제가 쉽게 이혼을 안 해주면 트집을 잡아 이혼 사유를 무조건 저의 탓으로 몰고 갈 계획까지 세우면서요. 순간 저는 당장 집으로 올라가 남편 놈을 후려패주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고 두 사람의 외도 증거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들을 제 노트북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일이 있고 난 뒤 스트레스 때문인지 속이 계속 좋지 않더라고요. 점점 살도 빠지고 자주 체하고 어떨 때는 구토까지 했으니까요. 그래서 몸에 이상을 느낀 저는 병원에 예약을 하고 검사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제가 위암이라는 것이었죠. 다행히 위암 1기라 수술을 하고 치료만 잘 받으면 생존율도 높고 하니 병원에서는 빠르게 수술 날짜를 잡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급하게 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잡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건강하다고 자부했던 제가 위암이라고 하니 처음에는 믿기지 않더라고요. 선생님께서는 요즘은 의학도 많이 발전했고 위암 1기는 생존율도 높아 치료만 잘 받으면 얼마든지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하셨지만 괜스레 겁이 나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편 놈이야 이제는 죽든 살든 더는 제가 신경 쓸 가치가 없었지만 혹여나 제가 암이 완쾌가 안 돼 딸아이를 두고 떠나는 불상사가 발생할까봐 너무너무 무서웠던 겁니다. 그런데 딸아이 생각을 하니 갑자기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상간녀에게 눈이 돌아 저랑 이혼할 생각까지 하고 있는 남편 놈이니 제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고 해도 딸아이를 잘 돌볼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리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암을 이겨내고 제 딸아이를 지켜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짓말이긴 하지만 제가 만약 위암 말기에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면 남편 놈이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요. 그래서 저는 퇴근한 남편에게 병원에서 검사받고 온 사실을 이야기하며 제가 위암 1기가 아닌 위암 말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위암 말기라고. 그래서 당신 얼마나 살 수 있대? 선생님이 아마 길어야 3개월 정도라고 하셨어. 그러니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게 좋대. 우리 마누라 어떻게 운 좋아? 불쌍해서 어떡해. 딸아이 키우면서 내 뒷바라지만 하다가 가게 생겼네. 남편은 갑자기 제 앞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슬픈 척 연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연기가 얼마나 리얼한지 저는 제가 말기암에 걸렸다는 말에 우는 남편을 보며 아픈 제가 충격받을까봐 직접 말은 못하지만 혹시 제가 얼마 하면 죽는다고 하니 자기 행동을 반성하며 정신을 차리나 싶었죠. 그때는 남편의 우는 연기에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남편의 한마디에 지금 남편의 행동이 전부 거짓이란 것을 바로 알아차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당신 예전에 암보험이랑 나 수익자로 해서 사망보험금 들어놓은 거 있지 않았어? 맞아.
암 진단금 1억 원이랑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4억 원에서 아마 합치면 5억 원 정도는 나올걸? 그런데 갑자기 그건 왜? 아니야.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그래도 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술해 볼 생각이야. 우리 희연이를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더 살아야지 않겠어. 안 그래? 안 그래, 여보? 물론이지. 당신이 오래 살아야 우리 희연이 엄마 볼 시간도 늘지. 여보, 나 잠깐 배가 아파서 화장실 좀 다녀올게. 남편 놈이 저에게 암 진단금과 사망보험금을 물어보는 이유야 뻔했습니다. 제가 죽자마자 보험금들을 두둑히 챙길 생각인 것이죠. 그리고 아마 저랑 이혼까지 할 생각이었으니 그 돈으로 저희 아이를 챙기기보다 상간녀랑 호의호식하며 잘 살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제 생각이 틀리지 않는지 배가 아프다던 남편은 제 눈치를 보더니 살며시 핸드폰을 들고 저와 대화하던 안방에서 가까운 안방 화장실이 아닌 거실 화장실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낌새가 심상치 않은 것이 남편 놈은 거실 화장실로 가 아마도 저 몰래 상간녀와 통화할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거실 화장실로 들어간 남편을 몰래 뒤따라가 남편놈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고 역시나 제 생각대로 상간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내가 지금 너무 깊은 소식이 있어서 급하게 전화하는 건데 놀라지 말고 잘 들어. 글쎄 집사람이 부양 말기래? 그래서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하네. 최소 길어야 3개월이래. 마누라 앞으로 지금 보험 들어놓은 게 있는데 죽으면 한 5억 정도 나올 것 같거든. 그래서 이혼 안 하고 집사람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될 것 같아. 이게 왜 떡이야? 힘들게 이혼 안 해도 되겠다. 자기도 진짜 신나지? 그리고 자기야, 우리 제주도 여행 가기로 한 거 잊지 않았지? 그때 정말 신나게 놀자. 오, 알았어. 나도 사랑해. 남편의 상간녀와 통화하는 소리에 제 속에서는 천불이 나고 속에 뒤집혔지만 남편에게 제대로 복수하기 위해 꼭 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의 행동에 어떻게 남편놈에게 복수할지 딱 그 계획이 나오더라고요. 그 전에 일단 예약 날짜가 잡힌 제 수술부터 잘 끝낸 다음에 모든 일을 실행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병원과 제 담당 의사 선생님께는 남편이 바람을 피워 이혼할 생각이라 제 보호자가 아니니 저의 상태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수술을 일주일 정도 앞둔 날 남편이 저의 눈치를 슬금슬금 살피는 것이었어요. 그러고는 저한테 한다는 말이 여보, 그런데 이거 정말 미안해서 어쩌지. 당신 수술하기로 한 날 그때 아무래도 내가 당신 곁에 있어주지 못할 것 같아. 회사에서 급하게 출장에 잡혔는데 글쎄 꼭 내가 그 출장을 가야 한다고 하네. 그래서 말인데 그날 내가 당신 곁에 없어도 괜찮을까? 남편 놈이 제 수술날 왜 오지 못하는지 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 거실 화장실에서 남편이 상간녀와 몰래 통화했을 때 남편이 상간녀랑 같이 제주도로 여행 가기로 한 날짜가 저의 수술 날짜와 겹치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또다시 출장 핑계를 대고 상간녀와 여행을 다녀올 계획이었던 거죠. 남편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차라리 잘 되었다 싶었어요. 혹시 그날 상황을 보다 남편이 제가 위한 말기가 아니라는 걸 눈치챌까봐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담담한 척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나 죽으면 우리 희원이 당신이 먹여 살려야 할 텐데 회사는 열심히 다녀야 하지 않겠어? 그러니 내 걱정은 말고 잘 다녀와. 그래서 며칠 정도 있다 오는데? 정말이야. 역시 당신은 이해심이 넓다니까. 아마도 출장 가면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
그래도 내가 수시로 당신한테 전화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당신 수술에 맞춰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올라온다고 하셨지? 그러니까 수술 잘 받고 친정 부모님이랑 희연이랑 잘 지내고 있어. 알겠어. 내 걱정 말고 잘 다녀와. 어, 네. 아이씨. 그런데 당신 두고 갈 생각하니 갑자기 눈물이 앞을 가린다. 내 마누라는 이렇게 아픈데 내가 정말 출장을 가도 되는지 모르겠네.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출장 잘 다녀와. 여보.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마음 같아선 남편놈의 귀싸대기를 힘껏 날려주고 싶었어요. 얼마나 살지 모르는 위암말기 환자인 자기 마누라가 수술을 한다고 했는데도 남편놈은 상간녀와의 제주도 여행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거랑 여태껏 살붙이고 살았다는 생각에 소름까지 끼쳤습니다. 하지만 더욱 어처구니가 없던 것은 제가 그 다음 말을 꺼낼 때였죠. 그리고 여보, 나 수술 마치고 어느 정도 회복되면 아마 병원에 안 있고 친정 근처 시골집에서 지내게 될 것 같아. 내가 당신 신경 쓸까봐 미리 수술하고 나서 지낼 것도 알아봐 놨거든. 어차피 아프면 3, 40분 안에 바로 갈 수 있는 대학병원도 근처에 있고 아무래도 병원보다는 거기서 희연이랑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차피 당신은 계속 직장 다녀야 하고 나 수술하고 나면 앞으로 우리 부모님이 나 간병하게 될 텐데 그게 우리 부모님께도 편할 것 같고 나중에 호스피스 병원 가기 전까지는 친정 근처 시골집에서 계속 지내려고. 그래야 나 떠나기 전에 부모님 얼굴도 자주 뵐 수 있을 거고. 진짜야? 당신 서울 말고 친정집 근처에서 지낼 거야. 자기 마누라가 마지막 생을 보내기 위해 친정 근처에 집을 얻었다고 했는데도 남편놈의 얼굴은 슬픈 게 아니고 누가 보아도 아주 신이 난 표정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신경 써야 할 제가 서울에서 사라지니 상간녀랑 마음 편히 대놓고 만날 생각에 들떠있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는 남편놈도 자기가 너무 티나게 행동했나 싶었는지 재빨리 표정을 갈무리하며 다시 슬픈 척 연기하더라고요. 알겠어. 여보, 걱정하지 마. 일단 당신 마음 편한 게 제일 중요하니까 나는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당신 괜찮은지 자주 찾아가 볼게. 당신도 직장 다녀야 할 텐데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돼. 희연이도 엄마랑 아빠가 같이 봐주기로 했고 뭐가 걱정이야? 그런가? 그래도 당신은 어떤지도 확인해야 하고 우리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살아본 적도 없는데 당신이랑 희연이가 너무 그리울 것 같아서. 그래도 이제 당신 나 없는 삶에 익숙해져야 하지 않겠어? 그렇게 자꾸 아이가 죽으면 내가 당신 두고 갈 수 없잖아. 당신 지금 우는 거야? 여보, 울지 마. 내가 잘못했어.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은 척했던 제가 눈물을 보이자 남편놈은 몹시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우느냐 정신이 없는 척 남편놈의 머리끄덩이를 힘껏 잡아버렸습니다. 여보, 희연이 만두고 나 먼저 떠나서 미안해. 여보, 괜찮아. 여보 미안한데 내 머리 좀 놓고 울면 안 될까? 너무 아파. 갑자기 나 숲도 없는데 답하지다. 그렇게 그날 거의 남편놈의 머리끄덩이를 우는 척하며 1시간 정도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남편놈도 저를 따라 울던데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아마도 저한테 붙들려 지놈 머리숱이 빠진 것이 속상해서 그런 것 같았죠. 저는 그렇게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기어이 상간녀와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고요. 그래도 원수 같은 남편놈의 얼굴을 안 보고 수술을 하니 속도 조금은 편하더라고요. 수술 전 부모님이랑 딸아이가 곁에서 있어서 안심도 되었고요. 수술 후 무사히 저는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수술 후 검사 결과 항암 치료도 안 해도 된다고 했고요. 그래도 위를 3분의 1이나 잘라냈으니 당분간은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잘 회복해 나가면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전 정말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친정 근처 미리 준비해둔 집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불만인 게 있다면 남편 놈이 수시로 저를 보기 위해 제가 지내는 시골집으로 내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언제 죽을지 확인하러 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남편이 저를 찾아오는 빈도가 너무 많다는 거였었죠. 주말에만 내려왔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동안 쓰지 못한 연차를 쓰는 것이라고 하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 날짜가 너무 빈번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평소 알고 지내던 남편의 친한 동료에게 전화를 하니 남편의 동료는 아주 황당한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재성씨 안녕하세요. 저 명준씨 안사람 되는 사람이에요. 오랜만이죠? 오이 주수씨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명준이한테는 들었습니다. 많이 아프시다면서요. 좀 어떠세요? 괜찮으신 건가요? 네, 덕분에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예,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사실 제가 요즘 제 건강 문제로 친정 근처에 집을 구해서 내려와 지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말에는 그렇다고 쳐도 남편이 평일에도 저를 본다고 너무 자주 찾아와서요. 그래서 혹시 남편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돼서 전화드려봤어요. 명준이가 아직 재수 씨한테 이야기 안 드렸어요. 최근에 무슨 조만간 5억 정도 큰 돈이 들어올 때가 있다면서 회사에서 엄청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그 돈으로 회사 관두고 자기 사업한다면서 얼마 전에 사표 쓰고 나갔어요. 명준이 관두기 전에 제가 요즘 불경기기도 하니 잘 생각해보라고 여러 번 말렸었는데 덩 말을 듣지를 않더라고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재성씨 알려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오늘 제가 연락했다는 건 비밀로 해주실 수 있으세요? 혹시 남편이 회사 관둔 거 제가 알고 있다는 거 알면 걱정할까 봐요. 물론이죠. 저도 사실 재수씨도 아프다고 해서 명준이 회사 관둔 거 말씀드리지 말까 하다가 녀석이 하는 행동이 하도 이상해서요. 가정도 있는 놈이 요즘 너무 생각 없이 지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가다가는 뭔가 큰일 저질 것 같은 느낌이라 말씀드린 거예요. 명준이가 얼마 전에는 저 밥 사주겠다면서 재퇴근 시간에 맞춰 비싼 외제차까지 끌고 회사 앞으로 찾아온 적이 있거든요. 손목에는 2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까지 하고요. 도대체 그 많은 돈이 갑자기 어디서 생긴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말 들어보니 돈도 얼마나 헤프게 쓰든지 저러다가는 집안 살림 다 거덜내는 건 아니지 했습니다. 지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제씨께서 명준이 정신 좀 차리게 한마디 따끔하게 해주세요. 아이도 있는 놈이 왜 그러는지 옆에서 보는 제가 답답해서요. 그러면 바빠서 들어가 봐야 해서 이만 끊겠습니다. 네, 재성씨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남편 놈이 제가 죽고 제 암 진단금이랑 사망보험금 챙길 생각에 회사까지 관두고 이미 일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저를 만나러 올 때는 평소 타고 다니던 차를 타고 와서 몰랐었는데 아직 나오지도 않은 제 사망보험금을 생각하며 여기저기 돈을 빌려 비싼 외제차에 명품 시계까지 지르며 돈을 아주 펑펑 쓰고 있는 듯 보였죠. 하지만 그럴수록 저에겐 아주 잘된 일이었죠. 제가 죽는 일은 결코 없을 테니까요. 이미 전 열심히 건강을 회복해 오부랑 할머니가 될 때까지 제대로 살아볼 작정이었거든요. 그러니 제가 남편과 이혼하게 되면 지금 쓰고 있는 돈들 전부 남편놈이 물어줘야 하는 빚들이었죠. 한마디로 남편놈은 저와 이혼하는 순간 비룡베이가 되어 쪽박을 차고 다니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 동료가 저에게 전했던 말을 모르는 척 하기로 했어요. 그 많은 돈을 빌려 쓰고 어떻게 갚을지 알 수는 없지만
나중에 어디 한번 제대로 뒷감당해 보라는 생각으로요. 그리고 제가 언제 죽을지 확인하러 오는 남편 놈을 저는 아주 제대로 혼내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 놈이 제 생각이 나서 사왔다며 제가 지내는 시골집을 크림이 잔뜩 든 도넛을 한알음 사와 저에게 들이밀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이 가게 도넛 좋아하지? 그래서 여기선 살 곳이 없으니까 당신 냉장고에 얼렸다가 두고두고 먹으라고 몇 박스 사와봤어. 하하하. 네, 나 잘했지? 그래서 저는 도넛을 열어 남편을 약에 마구 던져버렸습니다. 남편은 온몸이 크림으로 범벅이 되고 말았죠. 남편 놈이 당황해하며 저에게 묻더군요. 당신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이야? 나한테 왜 이러는데? 이 정신 나간 인간아. 위암 수술한 환자한테 지금 이걸 먹으라고 사온 거냐? 너 지금 내가 빨리 죽길 바라는 거지. 나 죽고 나면 젊은 건 만나 살려고 일부러 이러는 거잖아. 아니야. 절대 아니야. 오해라고. 나는 그냥 당신이 좋아하는 거 사온 것 뿐이야. 너는 네 마누라가 위암 환자인데 아직도 뭘 먹고 말아야 하는지 그것도 몰라. 저는 일부러 눈이 돌아간 척하면서 남편놈의 숱 없는 머리를 오랜만에 움켜잡았죠. 그리고 아주 대머리가 되라고 쥐어뜯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를 말리게만 할 뿐 딱히 손을 쓰지 못했어요.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해서인지 함부로 못하는 것 같았죠. 미안해. 다시는 내가 안 그럴게. 앞으로는 조심할게.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그만 꺼들어. 내 소중한 말이 안 된다고. 이 나쁜 놈의 싸우들 놈의. 그날 남편 놈은 저한테 된통 혼나고 돌아가는데 저한테 쥐어뜯겨서 정말 머리숱이 많이 빠져 휑하니 빈 곳이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에 전 속이 아주 제대로 시원해졌지만요. 하지만 독한 남편 놈은 그렇게 저한테 당하고도 제가 지내는 집에 오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다시 찾아온 남편은 저한테 미안했는지 위암에 좋다는 차까지 사왔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끓여다 준 차를 밖에 테라스에 나와 마시는데 남편이 차를 마시다 말고 제 앞에서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급한지 남편은 핸드폰을 놓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문자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편의 문자에 분노하고 말았어요. 남편의 문자는 다름 아닌 상간녀에게 보낼 문자를 저에게 잘못 보냈던 것이니까요. 자기야, 집사람 아직 쌩쌩한 게 3개월 안에 죽을지 걱정이네. 집사람이 빨리 죽어야 우리가 결혼해서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우리 예쁜이 지루해도 조금만 기다려줘. 요즘 들어 수척해진 게 그래도 집사람이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까. 집사람 떠나면 그땐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우리 딸아이 문제 때문에 자꾸 걱정하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어. 그때 내가 저번에 말한 것처럼 나 재혼한다고 딸아이 못 키우겠다고 말하고 집사람 친정 부모님한테 맡기면 되니까. 설마 자기 죽은 자식이 남기고 간 하나뿐인 손주를 못 키우겠다고 하겠어? 내가 잘 아는데 두 번 마음이 약해서 우리 딸아이 키워달라고 하면 알았다고 할걸? 저야 그렇다고 저도 설마 했지만 제 자식인데 진짜로 저희 둘 사이에 낳은 자식까지 내팽개칠 생각을 남편이 했다는 것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남편이 아직 문자를 잘못 보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의 이혼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선 제가 남편이 바람 피운 사실을 알고 있던 것을 알게 해서는 안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평소 모르는 척하고 있었지만 남편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저는 재빨리 남편 핸드폰을 집어 저한테 보낸 남편 문자 내용을 삭제했죠. 그리고 남편의 문자 기록을 보고 상간녀로 보이는 전화번호로 남편이 저한테 보낸 문자를 똑같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남편에게 말한 시한부 3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저도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할 준비를 마치게 되었고요.
이제는 남편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이고 이혼만 하면 모든 게 끝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전 모든 준비를 마친 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여보, 나야. 그런데 나 아무래도 지금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지내는 시골집으로 와줘. 당신 지금 죽는다고? 알겠어.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당장 갈게. 제가 죽는다는 말에 남편은 정말로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지내는 시골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곤 막 죽을 것처럼 침대에 누워있는 저를 보더니 달려와 저를 부둥켜 안더군요. 여보, 괜찮아. 제발 정신 좀 차려봐. 왜 당신 나 두고 가면 안 돼. 안 된다고. 마지막까지 제 옆에서 우는 척 연기하는 남편 놈이 얼마나 가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일 선물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건넨 건 바로 저희 두 사람 이혼 서류가 든 봉투였죠. 여보, 이거는 내가 떠나기 전 당신한테 주는 내 마지막 선물이니까 받아둬. 선물? 이 서류 봉투가 뭔데? 당신 암 진단금이랑 사망보험금만 있어도 난 충분한데 무슨 선물? 혹시 당신 나 몰래 따로 남겨둔 다른 재산이라도 있는 거야? 혹시 이거 나 모르게 당신 혼자 가지고 있던 땅 문서야? 그런데 남편은 제가 건네준 서류 봉투가 이혼 서류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남편 몰래 숨겨둔 땅 문서라도 되는 줄 알고 좋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아주 입이 귀에 걸리다 못해 찢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남편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주다 말고 말했어요. 여보, 그 전에 약속해. 나 죽어도 다른 여자랑 절대 재혼하지 않겠다고. 나이 들어서 꼬부랑 할아버지 될 때까지 혼자 살면서 우리 아이 당신 있고 잘 키우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달라고. 안 그러면 나 쉽게 눈 감지 못할 것 같아. 물론이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당신 떠난다고 재혼을 하겠어. 당신 말대로 당신 떠나도 절대 한눈 안 벌고 우리 딸 돌보면서 평생 혼자 살 테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여보, 나만 믿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편히 가. 정말이지? 평생 다른 여자 안 만나고 평생 혼자 사는 거다. 그렇다니까.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가 든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남편은 제가 서류 봉투를 건네주자마자 재빨리 꺼내보더라고요. 그러곤 서류 봉투에 든 이혼 서류를 확인하고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이게 뭐야? 이건 우리 이혼 서류다, 이 자식아. 그리고 저는 저를 꼭 껴안고 있던 남편 놈을 있는 이껏 밀어버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에 남편은 많이 당황한 듯 했어요. 너 뭐야?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쌩쌩해? 그리고 이 이혼 서류는 뭐고? 네 놈이 그동안 나 모르게 바람 피운 거 내가 모르고 있을 줄 알았냐? 내가 전부 다 알고 있었어. 네 놈이 내 보험금 노리고 나 죽을 날만 기다린 것도 알고 있었다고? 그래놓고 방금 뭐 나 죽고 난 뒤에도 절대 한눈 안 팔고 혼자 살아? 이미 한눈 팔고 있는 놈인 거짓말도 아주 잘하더라. 그 소식을 어떻게... 그러면 당신 지금까지 나 바람 피우는 거 알았으면서 그동안 모르는 척 했던 거야. 그리고 내가 당신 보험금 노린 걸 어떻게 알았는데? 예전에 우리 집 거실 화장실에서 네 놈이 바람난 그것이랑 전화통화하는 거 점거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다. 어떻게 네 자식까지 낳아준 여자가 죽기만을 기다릴 수가 있어. 뭐야,
이미 다 알았으면서도 여태껏 모른 척 나 속이고 있었던 거야. 이쌍 그만 것. 그래, 나 바람 피웠다. 당신 보험금장 노렸어. 그래서 이제야 뭘 어쩔 건데? 어차피 당신 죽을 건데 당신 죽기 전에 사람 좀 미리 만난 게 어떻다고. 산 사람이라도 잘 살아야지 않겠어. 어쩌긴 내가 이혼서를 준비한 거 보면 모르겠냐. 우리 이만 갈라서자. 더는 너 같은 놈이랑 살 생각 전혀 없으니까. 내가 미쳤다고 이제와 너랑 이혼하겠냐? 너 어차피 말기암이라 곧 있으면 죽을 테고. 그러면 네 보험금 5억 전부 내 돈이 될 텐데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왜 이혼을 해? 어차피 네가 나한테 이혼 소송 해봤자 소송 끝나기도 전에 너 죽는다고 이 멍청한 여자야. 나는 그냥 이렇게 버티고만 있기만 하면 돼. 지금 진짜 멍청하게 누군데 누구 보고 멍청하대. 이거 안타까워서 어쩌나. 나 말기암 아닌데. 나 안 죽는다고 이 멍청한 놈아. 병원에서 검사했을 때 위암 1기였고 그것도 수술받아서 전부 제거했거든. 앞으로 관리만 잘하면 선생님께서 나 얼마든지 오래 살 수 있다고 했어. 그리고 혹시 몰라서 내 사망번고 수익자 진작 우리 친정 부모님으로 바꿔놨거든. 나 죽어도 네 놈은 땡전 한 푼 가지고 갈 수 없다고. 알겠냐 이 인간아. 위암 1기. 그러면 당신 죽는 거 아니야? 안 죽고 계속 사는 거야? 그리고 수익자를 바꿔놨더니. 그러면 당신 암 진단금 1억이랑 당신 주고 받기로 한 4억은 내 보험금 전부 어떻게 되는 건데? 내가 지금 그것만 믿고 사업한다고 미리 질러놓은 게 얼만데 이제와 이러면 어쩌자는 거야? 당신 주고 보험금 받는 대로 전부 갚기로 해서 당신 보험금 5억 없으면 나 끝장이라고. 오라. 아주 고그 쌤통이네. 니놈은 쫄딱 망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아마 너 돈 한 푼 없는 상거진 거 알면 네 그 예쁜인지 뭔지 아는 기집애도 싫다고 도망칠걸. 어디 있는 재산도 없이 알건지 돼서 혼자 잘 살아봐라.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봐주라. 내가 지금 만나는 미숙이랑도 싹 정리하고 다시는 바람 같은 거 안 피울 테니까 우리 이혼 다시 한 번만 생각해주라. 이렇게 내가 밀게. 웃기지 마. 지 마누라가 죽을 병에 걸렸다니까. 보험금 노리고 언제 죽나 기다리는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이랑 내가 미쳤다고 사냐. 너라면 그럼 뭐 같은 놈이랑 살겠어? 그러니까 당장 내 집에서 꺼져. 니놈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제 말에 남편은 저의 바지가랑이를 꼭 붙잡았습니다. 싫어. 당신이 나랑 이혼 취소하고 합친다고 할 때까지 나 이 집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 아니, 절대 안 나가. 이가 못 나가. 하지만 남편의 마지막 발악은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저희 친정 부모님이 동네 사람들을 전부 데리고 나타났으니까요. 이 쓰레기 같은 놈이 감히 내 아픈 딸 잡고 뭐하는 짓이야? 저기로는 정우님. 저놈이 김씨네 딸 원진이 안 걸렸다 하니까 원진이 보험금 다 먹을 생각에 죽을 날만 기다렸다는 그 천하의 쌍놈이지. 다른 년이랑 바람까지 피우면서. 맞아, 그놈이야. 그리고 저희 친정아빠와 동네 남자 어른분들께서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있던 남편의 어깨를 잡고는 집 밖으로 질질 끌고 가더니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아이고, 다들 왜 이러세요? 저를 언제 봤다고 저희 부부 일에 끼어들어서 이러시냐고요. 제 3자는 빠지시라고요. 너는 못 봤어도 원진이는 우리가 많이 봤다. 그리고 왜 우리가 제 3자야? 원진이 어린 시절부터 커온 거 봐왔고 우리한테는 조카나 다름없는 녀석이라고. 다른 건 필요 없고 너 다시 한번 우리 원진이 찾아와서 괴롭히면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렇게 하라. 얘라 이 쓸개 빠진 놈, 이 소떡이나 처먹어라. 게다가 저희 친정 부모님을 따라왔던 옆집 용팔이네 아저씨는 소농장을 하고 계셨는데 퇴비로 쓰려고 모아두신 소똥을 양동이째 들고 와 남편에게 된통 뿌려버리셨죠. 소똥을 뒤집어 쓴 남편은 겁을 먹었는지 바로 주랭랑을 쳐버렸어요. 내가 정신들 가만둘 줄 알아? 어디 두고 봐.
당신을 전부 폭행죄로 고소해버릴 테니까. 어디 할 수 있으면 해봐. 우리 아들인 변호사라 내가 누구보다 법을 잘 알고 있어서 그러는데 아무 증거 없이 그러면 무고죄로 니놈이 고소당할 수 있는 거 알지? 이 동네는 서울도 아니고 시골이라 주변에 CCTV도 없거든. 어디 증거 있으면 얼마든지 고소해봐라. 그리고 저 이상한 사람들, 여보, 당신이 좀 못 부른 거지. 당신도 공범으로 같이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래, 얼마든지 고소할 수 있으면 해봐라.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그런데 당신 그거 알아? 우리 친정 얼마 전에 완전 땅 부자 된 거.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땅이 신도시 개발에 들어간다고 하지 뭐야. 그래서 땅값이 엄청 올라서 부모님이랑 나 앞으로 일하지 않고도 펑펑 놀고 먹게 생겼어. 그러니까 너는 어디 나랑 다르게 이혼당하고 니놈이 저지른 빚들 갚느라 고생하면서 알거지로 살아봐. 너한테 준 이혼 서류는 경고장이고 내가 이혼 소송에서 너랑 제대로 재산분할하고 니놈이랑 상간이한테 위자료 소송까지 청구해서 전부 제대로 받아낼 테니까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게 좋을 거다. 아니야, 안 돼. 이럴 수 없어. 왜 이럴 수 없대, 왜야? 남편 놈은 절교하며 제가 지내던 시골집에서 도망치듯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남편이 경찰에 신고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경찰차가 동네로 오긴 했지만 아무 소용없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남편이 바람 피우다 걸려서 제가 이혼을 하자고 하자 미친 사람처럼 난동을 부리더니 혼자 선호정에 들어가 똥을 뒤집어 쓰고 나왔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안 걸린 아내 두고 바람 피운 천하의 나쁜 놈이라고 하면서요. 그 말에 경찰관 분들은 남편을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바라보다 짜증을 내며 돌아갔고 남편도 자신의 이야기 빼고는 증거가 없으니 뭐라 반박도 못하고 굉장히 억울해했습니다. 솔직히 폭행당한 것도 아니고 소똥 뒤집어 쓴 것뿐이니 별일 아닌 일에 경찰관 분들을 물고 늘어질 수도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솔직히 거짓말이 나쁜 건 사실이었지만 소똥을 뒤집어 쓴 채 억울해하는 남편을 보자 속이 시원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은 저에게 이혼을 당하고 말았어요. 전 제대로 된 재산 분할과 함께 남편과 상간이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죠. 물론 딸아이는 제가 키우게 되었고요. 그리고 너무나 뻔한 결말이지만 남편은 결국 상간이에게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저와 이혼하며 남은 재산이 있긴 했지만 그마저도 제가 죽으면 받을 보험금으로 빚을 지며 지른 것이 있으니 전부 탈탈 털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 상간녀가 남편 곁에 붙어 있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후 남편이 저를 몇 번 찾아와 용서를 빌었지만 받아줄 죄가 아니었고 스토킹으로 신고해 남편놈은 전과자가 되어 벌금까지 물게 되었습니다. 바람까지 피우고 제가 말기암에 걸려 죽을 줄 알고 보험금까지 노리며 저의 죽을 날만 기다리더니 제대로 인생 망치며 쪽박이 난 것이죠. 그 후 남편을 알고 있는 지인에게 들어보니 저와 이혼 후 남편은 시댁에서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매일 빚덕적에 시달리며 폐인처럼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부모님도 아주 죽을 맛이라고 해요. 악하게 살더니 결국 벌 한 번 제대로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발 하루라도 빨리 정신을 차리고 남은 인생이라도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과 이혼 후 건강도 더 많이 회복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땅의 땅값이 올라가 그 일부 팔아 친정 근처 더 넓은 집으로 부모님과 저와 제 딸이 이사해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저희 딸아이가 얼마 후면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차로 20분 정도의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딸아이를 등하교 시키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앞으로는 먹고 살 걱정도 없어졌으니 일단은 건강이 회복되는 것에 집중하며 천천히 앞으로 무엇을 할지 제 꿈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해요. 물론 남편이란 인간을 만나 결혼한 것이 많이 후회되긴 하지만 또 그 덕에 소중한 딸아이를 만나게 되었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앞으로 건강관리 열심히 해서 오래오래 딸아이 곁에 있어주려 합니다. 새로 삶을 시작하는 저를 모두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모두 건강관리 잘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